플란다스의 개. 위다 지음.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넬로는 성모 승천이라는 그림 앞에서 무릎을 꿇고 황홀경에 빠져 있다가 파트라슈가 들어온 것을 눈치채고 일어나서 다정하게 개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아이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아이는 휘장이 드리워진 그림 앞을 지나면서 그림을 올려다보고 친구에게 중얼거렸다. 그림을 보여주지 않다니 정말 너무해, 파트라슈. 가난해서 돈을 내지 못한다고 해서 그분이 저걸 그렸을 때 가난한 사람은 보지 못하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을 거야. 그분은 우리가 어느 때라도 매일매일 볼 수 있게 하고 싶었을 텐데 사람들이 그림을 가려놨어. 그 아름다운 것을 어둠 속에. 그림은 빛도 보지 못하고 어떤 눈길도 받지 못하고 오로지 부자들만 돈을 내고 보는 거야. 내가 만약 저 그림을 볼 수 있다면 죽어도 좋아. 하지만 아이는 그림을 볼 수 없었고 파트라슈도 도와줄 수 없었다. 십자가를 세움과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라는 영광을 보려면 은화 한 양이 필요했고 넬로가 그 은화를 구하는 것은 성당의 첨탑 높이만큼이나 까마득한 일이었다. 그들에겐 여윳돈이 없었다. 난로에 넣을 약간의 장작과 냄비에 끓일 조금의 죽을 구하는 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그래서 아이는 휘장에 가려진 루벤스의 위대한 두 작품을 보고 싶다는 끝없는 갈망에 마음이 쓰라렸다. 어린 아르덴 소년의 영혼은 예술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혀 들떴다. 태양이 떠오르기 전 이른 아침에 사람들이 미쳐 일어나기도 전에 이 유서 깊은 도시를 걸어다니며 커다란 개가 끄는 수레에 우유를 싣고 집집마다 배달하는 시골 소년 넬로는 루벤스가 신인 천국을 꿈꾸고 있었다. 춥고 배고프고 양말도 없이 남학신을 신은 넬로는 겨울바람이 머리카락 사이로 불어오고 낡고 얇은 옷을 들쳐도 그 꿈속을 걷느라 힘든 줄 몰랐다. 그 꿈속에서 넬로는 아름답고 고결한 얼굴의 성모를 보고 있었다. 성모 마리아의 어깨에 들이운 금발머리가 물결치고 영원한 태양이 이마를 비추고 있었다. 넬로는 가난했고 혹독한 운명에 시달렸으며 글자도 배우지 못했고 사람들의 관심도 얻지 못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인지 저주인지 모를 천재의 능력을 타고났다. 아무도 그것을 몰랐다. 넬로는 그저 조그마한 어린아이일 뿐이었다. 넬로는 자신도 자신이 천재인지 몰랐다. 언제나 넬로와 같이 다니는 파트라슈만이 알았다. 파트라슈는 넬로가 수치로 돌 위에 그린 그림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것을 지켜보았다. 파트라슈는 조그만 건초 침대 위에서 아이가 거장의 영혼을 향해 수줍게 올리는 애처로운 기도 소리를 들었다. 아이의 얼굴이 저녁 노을에 빛나고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에 장밋빛으로 물들 때 그 눈빛이 어두워지는 것도 보았다. 어린아이의 밝은 눈에서 떨어지는 이상하고 알 수 없는 고통과 환희가 함께 섞인 뜨거운 눈물이 자신의 주름진 누런 이마 위로 떨어지는 것을 수없이 느꼈다. 예안다스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이야기를 했다.
넬로야, 네가 자라서 이 오두막과 작은 땅을 가지고 스스로 밭을 일구고 이웃들이 너를 날이라고 부른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 작은 마을에서 날이라고 불리며 약간의 땅을 가지는 것은 플랜더스 농부가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꿈이었다. 한 곳에서 만족하며 겸손하게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이 젊었을 때 온 세상을 누비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늙은 군인이 사랑하는 어린 손자에게 바라는 가장 좋은 삶이었다. 하지만 넬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옛날 루벤스, 요르단스, 반 에이크 같은 훌륭한 화가를 낳은 힘이 넬로 안에 있었다. 더 가까운 시대를 보면 디종의 오래된 절벽을 만들어낸 웨즈강이 흐르는 아르덴의 푸른 땅에서 파트로클로스를 그린 위대한 화가를 낳은 기운이 넬로 안에 있었다. 물론 그 위대한 화가의 천재성은 우리 시대와 너무 가까워서 그 신성함을 옳게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말이다. 넬로는 조금 다른 미래를 꿈꿨다. 조그만 땅을 경작하고 외까지 지붕 아래 살면서 자기보다 조금 더 가난하거나 조금 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날이라고 불리며 살고 싶지 않았다. 붉은 저녁 노을 아래에 서 있는 대성당의 첨탑이 자신에게 다른 삶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안개 낀 어스름한 잿빛 아침에 들판 너머에 솟아있는 첨탑의 모습이 다른 삶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넬로는 이런 이야기를 오직 파트라슈에게만 했다. 새벽이 밝아오고 안개를 뚫고 함께 일하러 나갈 때나 강가에 바스락대는 숲을 속에 누워서 쉴 때 넬로는 파트라슈의 귀에 자신의 소망을 천천히 속삭였다. 그런 꿈은 말을 꺼내기도 어렵고 듣는 사람에게 공감을 얻기도 쉽지 않았다. 그런 말은 아파서 집에 누워있는 가난하고 늙은 할아버지를 몹시 당황하고 걱정하게 할 뿐이었다. 할아버지에게는 안트베르펜 거리를 터덜터덜 거닐다가 푼돈으로 흑맥주 한 잔을 마시던 술집 벽에 파랗고 빨갛게 덕지덕지 칠해진 성모 마리아 그림이나 많은 사람들이 태양에 비치는 멀고 먼 땅에서 플랜더스까지 일부러 찾아와서 보려고 하는 유명한 재단화나 마찬가지였다. 파트라슈 말고 넬로가 자신의 대담한 꿈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다. 풀이 무성한 언덕 위의 빨간 풍차 방앗간에 사는 소녀 알루아였다. 방앗간 주인인 알루아의 아빠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농부였다. 어린 알루아는 동그란 얼굴에 발그레한 볼, 달콤한 검은 눈을 가진 귀여운 소녀였다. 스페인 통치기를 거치며 수많은 플랜더스 사람들이 알루아와 같은 검은 눈을 갖게 되었다. 알바 총독이 플랜더스를 지배할 때 스페인 미술의 영향으로 곳곳에 장엄한 궁전과 위풍당당한 거리, 금박을 입힌 건물의 문을 남긴 것처럼 말이다. 그렇게 조각된 상인방의 문장마다 역사가 새겨져 있었고 돌 하나하나에 시가 깃들어 있었다. 일루아는 자주 넬로와 파트라슈와 함께 놀았다. 들판에서 뛰고 놀고 눈밭을 달렸으며 데이지와 월규를 모으고 오래된 잿빛 성당도 함께 갔다. 그리고 종종 방앗간에 커다란 모닥불 앞에 다 같이 앉아 있었다. 일루아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아이였다.
형제도 자매도 없었다. 알루아의 파란 모직 드레스는 구멍이 난 적이 없었다. 축제날이면 손에 한가득 금박 포장지로 싼 견과류와 설탕 과자를 받았다. 첫 영성채 때는 곱슬곱슬한 아맛빛 머리에 최고급 자수레이스 모자를 썼다. 그 모자는 할머니에게서 엄마로, 엄마에게서 딸로 대대로 내려온 거였다. 알루아는 겨우 12살이었지만 사람들은 벌써 탐나는 며느리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알루아는 자신이 물려받게 될 재산에 대해 모르는 명랑하고 순진한 아이였고 넬로와 파트라슈보다 더 사랑하는 친구는 없었다. 알루아의 아버지 코제 씨는 좋은 사람이지만 고지식하고 엄격했다. 어느 날 코제 씨는 풍차 뒤로 펼쳐진 너른 초원에서 그 어여쁜 아이들을 보았다. 그날은 마침 풀을 벤 날이었다. 자신의 외동딸이 무릎에 커다란 황갈색 개 파트라슈의 머리를 누이고 풀숲에 앉아 있었다. 둘의 목에는 파란 수레 국화와 양귀비로 만든 화환도 걸려 있었다. 그 앞에서 넬로가 깨끗하고 매끈한 송판 위에 숯으로 둘을 그리고 있었다. 방앗간 주인은 우두커니 서서 그 초성화를 보다가 눈물이 차올랐다. 그 그림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외동딸과 놀랍도록 꼭 닮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안에서 엄마를 돕지 않고 빈둥댄다며 아이를 심하게 꾸짖고 무서워서 우는 딸 아이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다. 그런 다음 몸을 돌려 넬로의 손에서 송판을 잡아챘다. 바보 같은 짓은 많이 했느냐? 코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렸을 뿐이에요. 넬로는 얼굴이 빨개져서 머리를 숙이고 중얼거렸다. 코제 씨는 잠시 말이 없다가 불쑥 1프랑을 내밀었다. 바보 같구나. 시간 낭비야. 그렇긴 하지만 그림이 알루아와 닮았구나. 아이 엄마가 좋아하겠군. 이 은화를 줄 테니 그림을 내게 다오. 어린 아리된 소년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소년은 손을 등 뒤로 감추고 고개를 들었다. 돈은 됐어요. 그림은 그냥 가지세요, 코제 나리. 나리는 제게 잘해두셨잖아요. 소년은 순순히 그렇게 말하고 파트라슈를 불러 들판을 가로질러 갔다. 저 돈이면 그림을 볼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림을 볼 수 있다 해도 알루아의 그림을 팔 수는 없어. 넬로가 파트라슈에게 속삭였다. 한편 방앗간으로 들어간 코제 씨는 마음이 불편해져서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다. 그 녀석을 알루아와 놀지 못하게 해. 앞으로 문제가 생길 거야. 그 녀석은 이제 15이고 알루아는 12살이라고. 게다가 그놈은 얼굴도 곱상하잖아. 그뿐인가요? 착하고 성실하기까지 하죠. 아내는 송판 위에 그려진 그림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그림은 참나무로 된 뻐꾸기 시계와 납제 십자가와 함께 벽난로 위에 놓여 있었다. 그래, 나도 아니라고는 못해. 코제 씨가 주석 잔에 포도주를 들이키며 말했다.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일이 일어난다 해도 크게 문제가 될까요? 알루아는 두 사람이 먹고 살아도 충분한 만큼 많은 유산을 물려받을 텐데요. 행복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아내가 망설이며 물어보았다.
당신은 여자라서 세상을 몰라. 그 녀석은 무가치한 거지일 뿐이야. 게다가 그림쟁이가 꿈이라니 거지보다 더하지. 앞으로는 둘이 함께 있지 않게 신경 쓰도록 해. 아니면 내가 일루아를 수녀원에 보내버리겠어. 코제 씨가 담배 파이프를 식탁 위에 거칠게 내려치며 말했다. 불쌍한 알루아의 어머니는 겁에 질려서 남편의 뜻을 따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엄마가 나서서 딸아이의 가장 친한 친구를 떼어낼 수도 없었고 코제 씨도 가난하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죄도 없는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모질게 굴 생각도 없었다. 그래도 알루아를 가장 친한 친구와 멀어지게 할 방법은 많았다. 자존심이 강하고 조용하고 섬세한 넬로는 금방 상처받았고 파트라슈와 함께 틈만 나면 놀러가던 오래된 빨간 풍차 방앗간이 있는 언덕에 발길을 끊어버렸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다. 넬로는 초원에서 알루아의 초상화를 그린 일로 코제나리가 화난 것 같다고 추측할 뿐이었다. 그래서 알루아가 넬로를 보고 반갑게 달려와 손을 잡자 미소를 지으며 아주 슬프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신보다 알루아를 걱정하는 마음에서였다. 안 돼, 알루아. 아버지를 화나게 하지 마. 너희 아버지는 네가 나 때문에 일하지 않고 빈둥거린다고 생각하셔. 그리고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걸 좋아하지 않으셔. 너희 아버진 좋은 사람이고 널 정말 사랑하시니까 화나게 하지 말자, 알루아. 넬로는 그렇게 말하고 나니 가슴이 미어졌다. 해가 뜨고 집을 나서서 포플러 아래로 쭉 뻗은 길을 파트라슈와 함께 걸어도 예전처럼 세상이 환해 보이지 않았다. 오래된 빨간 풍차 방앗간은 그동안 넬로에게 하나의 이정표였다. 넬로는 항상 그곳을 지날 때면 멈춰 서서 그 집 사람들과 반갑게 인사를 했고 알루아는 고운 금발머리를 방앗간 쪽문으로 내밀고 작은 분홍색 손으로 파트라슈를 위한 뼈다귀나 빵 조각을 내밀었다. 이제 파트라슈는 닫힌 문을 애처롭게 바라봤고 넬로는 심장을 찌르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집 앞을 서둘러 지나갔다. 알루아는 집 안에서 난로 옆 작은 의자에 앉아 뜨개질감 위로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다. 코제 씨는 자루를 나르고 방앗간 기계를 돌리면서 마음을 다잡고 혼잣말했다. 이게 최선이야. 그 녀석은 거지일 뿐이야. 빈둥대면서 말도 안 되는 꿈이나 꾸고 있잖아. 그냥 뒀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알아? 코제 씨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잘 알았다. 그는 넬로를 떼어놓기 위해 문을 단단히 닫아 걸었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형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아이들에게 코제 씨의 그런 행동은 매몰차고 야박해 보였다. 그 전까지 두 아이는 파트라슈와 함께 매일 즐겁게 전혀 거리낌 없이 행복하게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하고 놀았다. 누구의 간섭도 없이 뛰어놀고 이야기하며 공상을 펼쳤다. 사람의 기분을 금방 눈치채는 파트라슈는 아이들의 기분에 따라 목에 달린 황동방울을 영리하게 흔들어 주곤 했다. 그래도 넬로의 작은 송파는 여전히 뻐꾸기 시계와 납제 십자가상과 함께 부엌의 벽난로 위에 걸려 있었다. 넬로는 코제 씨가 자신이 준 선물은 거절하지 않았으면서 그렇게 냉대를 하자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불평하지 않는 건
그의 천성이었다. 예안다스 할아버지는 항상 손자에게 말했다. 우리는 가난하단다. 신이 준 대로 받아들여야 해. 힘들어도 받아들여야지. 가난한 사람은 선택할 수 없단다. 넬로는 존경하는 할아버지의 말을 항상 묵묵히 새겨들었다. 그렇지만 천재인 그 아이를 이끄는 어떤 희미한 달콤한 희망이 가슴에서 속삭였다. 가난한 사람도 때로는 선택할 수 있단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순수한 넬로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루아가 우나 옆에 옥수수밭 사이에 혼자 있다가 우연히 넬로를 보았다. 알루아는 한 걸음에 달려와 애처롭게 울었다. 왜냐하면 내일은 알루아의 영명 축일이기 때문이었다. 매년 부모님은 영명 축일에 알루아의 친구들을 불러서 널따란 헛간에서 함께 뛰어놀게 하고 맛있는 저녁도 차려주었다. 그런데 이번 축일에 부모님은 넬로를 초대하지 않았다. 넬로는 알루아에게 뽀뽀해주며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언젠간 달라질 거야, 알루아. 언젠간 너희 아버지가 가져간 나의 작은 송판이 그만큼의 은과 맞먹는 가치를 가지게 될 거야. 그러면 나리도 더는 내 앞에서 문을 닫아버리지 않으실 거야. 항상 나를 사랑해줘, 작은 알루아. 항상 날 사랑해준다면 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여쁜 소녀는 울다 말고 애교 섞인 투정을 담아 입술을 삐죽 내밀고 물었다. 하지만 넬로는 붉은색과 황금색으로 물든 플랜더스의 밤하늘에 우뚝 솟아있는 성모 대성당의 첨탑을 응시하고 있었다. 넬로의 얼굴에 떠오른 달콤하지만 슬픈 미소를 보고 어린 알루아는 경외심이 들었다. 넬로가 입을 열었다. 내가 날 사랑하지 않더라도 난 그냥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훌륭해지거나 아니면 죽겠지, 알루아. 넌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응석바지 어린아이가 넬로를 밀어내며 말했다. 넬로는 고개를 저으며 싱긋 웃고 키 큰 노란 밀밭 사이로 걸어갔다. 언젠가 멋진 미래가 오면 익숙한 고향으로 돌아와 알루아의 가족에게 환영받는 상상을 했다. 그때가 되면 알루아의 가족들도 거절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영광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또 그때가 되면 마을 사람들도 모여들어 자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일 것이다. 저 사람 봤어? 왕이나 다름없어. 세상이 알아주는 훌륭한 예술가라니까. 옛날에 기르던 개가 도와줘서 겨우 먹고 살던 거지나 다름없었는데 우리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넬로였는데 말이야. 넬로는 할아버지를 모피와 보라색 옷으로 감싸는 상상을 했다. 성 자크 성당의 성가족 그림 같은 초상화도 그려드리고 파트라슈의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며 오른쪽에 파트라슈를 앉히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모습도 상상해봤다. 이 개는 제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또 대성당의 첨탑이 보이는 언덕에 화려한 정원이 있는 커다랗고 하얀 대리석 집을 짓고 그 집에 가난하고 친구도 없지만 원대한 꿈을 가진 아이들을 살게 하는 상상을 했다. 그들이 자기 이름을 찬양하면 이렇게 말할 작정이었다. 제게 감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루벤스에게 감사하십시오. 그가 없었다면
저도 없었을 테니까요. 넬로는 아름답고 불가능하며 순수하고 자유롭고 이기심 없는 꿈을 꾸면서 행복하게 걸어갔다. 그 꿈은 자신의 영웅에 대한 찬사로 가득 차 있었다. 알루아의 영명 축일처럼 슬픈 날에도 상상 속에서 행복할 수 있었다. 넬로와 파트라슈가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오두막에서 검고 딱딱한 빵으로 식사하는 동안 마을의 모든 아이들은 방앗간에 모여 노래하고 웃으면서 커다랗고 둥근 디종 케이크와 브라반트의 아몬드 생강빵을 먹었다. 그리고 별빛 아래 플루트와 바이올린 소리를 들으면서 널따란 헛간에서 춤을 추었다. 저 멀리 방앗간에 즐거운 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흘러오자 넬로는 오두막의 문 앞에 앉아 파트라슈의 목을 껴안고 말했다. 괜찮아, 파트라슈. 괜찮아. 조금씩 달라질 거야. 넬로는 미래를 믿었다. 하지만 넬로보다 경험도 많고 생각도 깊은 파트라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상상도 지금 이 순간 방앗간 집의 저녁 식사에 초대받지 못한 넬로의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파트라슈는 그동안 코제시 댁을 지나갈 때마다 항상 으르렁댔다. 그날 밤 예안다스 할아버지가 구석에 있는 삼배 자루로 된 침대에서 일어나며 물었다. 오늘은 일루아의 영명축일 아니냐? 넬로는 맞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할아버지의 기억력이 가물가물하길 바랐지만 아주 정확했다. 그런데 왜 거길 안 가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지 않느냐, 넬로? 할아버지가 물어보았다.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넬로가 잘생긴 얼굴을 할아버지 침대 위로 기울이며 얼버무렸다. 놀레타 수녀님을 부르면 되지. 자주 와주시지 않냐? 뭐가 문제냐, 넬로? 그 아이랑 다툰 거냐? 할아버지가 말했다. 아니요, 할아버지, 그럴 리가요. 넬로가 빨개진 얼굴을 재빨리 숙이며 말했다. 사실은 코제나리가 이번엔 절 초대하지 않았어요. 요즘 저를 멀리하세요. 무슨 잘못이라도 했니? 잘못한 건 없는데 송판에 알루아의 초상화를 그렸을 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아, 할아버지가 입을 다물었다. 넬로의 순진한 대답에 모든 답이 들어있었다. 할아버지는 흙으로 지은 오두막 한 구석에 마른 잎으로 된 침대 위에서 꼼짝도 못하는 신세였지만 아직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완전히 잊어버리진 않았다. 할아버지는 넬로의 금발머리를 부드럽게 자기 가슴으로 끌어당겨 다정하게 안아주었다. 나이가 들어 떨리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가난해서 어떡하니, 우리 아가. 이렇게 가난해서 어쩌지? 내게 너무 가혹하구나. 아니에요. 전 부자예요. 넬로가 속삭였다. 넬로는 순진하게도 자신이 왕보다 더 강한 불멸의 힘을 가진 부자라고 생각했다. 넬로는 조용한 가을밤 오두막 문간에 서서 별들이 무리지어 지나가고 커다란 포플러 나무의 구부러진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방앗간의 모든 여닫이 창에 불이 켜졌다.
때때로 플루트의 선율이 들려왔다. 넬로의 뺨에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도 그는 미소 지으며 혼잣말했다. 훗날에는. 넬로는 온 세상이 조용해지고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파트라슈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와 그 옆에서 오랫동안 깊이 잠들었다. 이즈음 넬로와 파트라슈만 아는 비밀이 생겼다. 오두막에는 넬로 말고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헛간이 있었다. 음침하지만 북쪽으로 난 창으로 빛이 충분히 들어오는 곳이었다. 여기서 넬로는 혼자서 울퉁불퉁한 나무 토막으로 조잡하게 이제를 만들어 놓고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수많은 상상 중의 하나를 넓은 바다처럼 쫙 펼쳐진 종이 위에 그렸다. 아무도 넬로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지 않았고 색색의 그림 물감을 살 돈도 없었다. 넬로는 어설픈 그림 재료들이라도 구하느라 빵을 못 먹은 날도 많았고 그나마도 하얀색과 검은색으로 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다. 넬로는 쓰러진 나무 위에 앉아있는 노인을 목탄으로 그리고 있었다. 그게 다였다. 넬로는 미셸이라는 나이든 나무꾼이 거의 매일 저녁 쓰러진 나무 그루터기 위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넬로에게 밑그림이나 원근감, 인체 비례나 명암에 대해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도 넬로는 지치고 녹초가 된 나이든 남자를 온갖 풍파를 겪은 남자의 얼굴을 독특한 분위기로 그려냈다. 그림 속 남자의 얼굴엔 수심이 가득하면서도 인내와 인고의 세월을 지나온 표정이 어렵고 죽은 나무 위에 앉아서 홀로 생각에 잠겨있는 그 늙고 외로운 남자 뒤로 어둠이 내려앉았다. 그 모습은 넬로의 그림으로 한 편의 시가 되었다. 물론 대충 그린 듯 거친 부분도 있고 흠잡을 때도 많았다. 그래도 넬로의 그림은 사실적이었고 자연스러웠다. 진정한 예술이었고 애절했으며 아름다웠다. 파트라슈는 매일의 일상적인 노동 후에 넬로의 그림이 점점 발전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아주 오랜 시간을 조용히 엎드려 기다렸다. 파트라슈는 헛된 꿈일 수도 있지만 넬로가 원대한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넬로는 그 멋진 그림을 상금 200프랑이 걸린 대회에 출품하려고 했다. 매년 안트베르펜에서 열리는 그 미술 대회는 학생이든 소장농이든 상관없이 18세 이하의 재능 있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목탄이나 연필로 그림을 그려 제출하면 루벤스의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들이 심사하여 우승자를 뽑았다. 이른 봄부터 여름을 지나 가을이 오기까지 내내 넬로는 미술대회에 그림을 출품하려고 공을 들였다. 만약 그림이 뽑힌다면 경제적으로 독립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고 열정만 가지고 맹목적으로 동경하던 예술의 세계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 넬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도 이해하지 못할 테고 알루아도 만날 수 없었다. 오직 파트라슈에게만 모든 것을 말했다. 루벤스님이 내게 상을 주실 거야. 내가 출품한 줄 아신다면 말이야. 파트라슈도 그렇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루벤스는 걔를 사랑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걔를 그렇게 정교하게 정성 들여 그렸을 리가 없었다. 그리고 파트라슈가 알기로 걔를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정이 많았다.
그림은 12월 1일까지 제출해야 했고 심사 결과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 나올 예정이었다. 그래서 우승자로 뽑히면 가족, 친지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었다. 매서운 어느 겨울 새벽, 넬로는 희망으로 가득 찼다가 두려움에 질렸다가 하면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위대한 자신의 그림을 작은 초록색 수레에 실었다. 그리고 파트라슈의 도움을 받아 도시로 가져가서 명시된 대로 공회당 문 앞에 가져다 놓았다. 아마 아무 소용 없을지도 몰라. 내가 어떻게 알겠어? 갑자기 자신감을 잃은 넬로는 심장이 조여왔다. 막상 그림을 두고 오니까 무모하고 쓸데없고 바보 같은 꿈을 꾼 것만 같았다. 맨발에 자기 이름도 겨우 쓰는 어린 소년의 그림을 위대한 화가, 진짜 예술가가 쳐다보기나 할까? 하지만 성모 대성당을 지나면서 다시 용기가 솟았다. 안개와 어둠 속에서 루벤스의 위풍당당한 형체가 눈앞에서 솟아올라 그 장려함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그는 입가에 다정한 미소를 띠고 이렇게 속삭이는 듯 했다. 용기를 내렴. 내 이름을 안트베르펜에서 떨칠 수 있었던 것은 소심한 마음이나 두려움이 아니란다. 마음이 한결 편해진 넬로는 차가운 밤 공기를 헤치며 집으로 달려갔다. 넬로는 최선을 다했다. 나머진 신의 뜻에 맡기자. 넬로는 버두나무와 포플러 나무 사이에 있는 작은 잿빛 성당에서 배운 대로 순수하게 의문 없는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벌써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그날 밤 넬로와 파트라슈가 오두막에 도착한 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며칠 동안이나 계속 내렸다. 눈으로 들판의 모든 길과 밭두렁이 사라져버렸고 작은 시냇물도 죄다 얼어버렸다. 추위가 들판을 뒤덮었다. 그래서 아직 세상의 어둠 속에 잠겨있을 때 어둡고 조용한 도시를 향해 우유를 배달하러 나가는 것은 더욱 고되었다. 특히 파트라슈에게 더 힘겨웠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넬로는 점점 힘센 소년으로 자랐지만 파트라슈는 점점 늙어갔다. 파트라슈의 관절은 뻣뻣해졌고 자주 쑤셨다. 그래도 자신의 임무를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넬로는 기꺼이 파트라슈의 자리에서 스스로 수레를 끌려고 했지만 파트라슈는 그렇게 놔두지 않았다. 파트라슈가 허락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은 통나무를 넘어가거나 바퀴 자국이 난 채로 얼어버린 곳을 통과할 때 넬로가 뒤에서 밀어주는 정도였다. 파트라슈는 넬로를 위해 멍에에 묶여 살아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파트라슈는 때때로 서리와 험한 길, 다리의 관절염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숨을 한번 고르고 탄탄한 목을 숙인 채 끈기 있게 꾸준히 앞으로 걸어나갔다. 파트라슈, 이제 그만 집에서 쉬어. 넌 쉴 때가 됐어. 수레는 내가 끌게. 아침마다 넬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파트라슈는 넬로가 하는 말을 잘 이해했지만 임무가 부르는데 가만히 있어야 하는 베테랑 군인처럼 집에 남아있는 것을 싫어했다. 파트라슈는 매일 일어나면 멍에를 쓰고 들판에 쌓인 눈 위로 둥그런 4개의 발자국을 남기며 터덜터덜 걸어갔다. 죽을 때까지 쉬지 않겠어. 파트라슈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가끔씩 그날이 머지 않았다고 느꼈다. 예전처럼 시력도 좋지 않았고 밤잠을 자고 나면 일어나기가 점점 힘들어졌지만 대성당의 종이
5시를 치면 지푸라기 위에서 꿈을 대지 않고 벌떡 일어났다. 예한다스 할아버지는 항상 작은 빵 쪼가리를 나눠주던 쭈글쭈글한 손을 뻗어 파트라슈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말했다. 가여운 파트라슈, 너와 내가 함께 가만히 누워서 쉴 날이 그리 머지 않았구나. 나이 든 개와 노인의 마음은 같은 생각으로 아려왔다. 우리가 가고 나면 누가 사랑스러운 넬로를 돌봐줄까?